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 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어쩌다 보니 이게 22년에 제 첫 녹음하는 영화입니다. 저도요. 아토믹도 올해 첫. 그렇군요. 우리 소개를 안 했네? 저는 뒷방상영관의 수카. 아토믹. 저는 노랑입니다. 예. 다들 연말 연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새해를 보러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오. 새해 급하게, 진짜 급하게 갑자기 잡아가지고, 근데 친구가 또 이제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성산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주에 놀 줄 아는 멋쟁이들은 좀 이제 애월 쪽에 있는데, 우리는 약간 아저씨 느낌이 나는 성산을 간 거예요.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었어. 오, 진짜? 그랬는데 숙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귀찮은데 그냥 펜션 마당 앞을 나왔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해가. 근데 마침 그 펜션이 딱 그 어떤 항구 앞이었어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항구 그 방파제에 올라가서 사람들 몇 명 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주도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유명한 일출 명소는 다 제한을 둬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정말 그냥 시골의 항구니까 방파제에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맑은 하늘에 해가 딱 뜨는 걸 봐가지고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왜 싱숭생숭해요? 이제는 새해가 그리 반갑지만도 않은. 그 진짜 바뀐 게 옛날에는 막 원하는 걸 빌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제는 그 새해 소원 빌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저랑 제 가족이랑 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건강을 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 왜 이렇게 됐지? 이랬는데 옛날에는 막 되게 좀 다른 걸 욕망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그저 건강만이 그랬다는 제 근황.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저는 1월 1일에 중천이 돼서야 눈을 떠가지고 해 뜨는 건 못 봤는데 그날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 있죠? 거기서 SM 타운 콘서트를 1월 1일에 이제 온라인으로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저 또 숨덕답게 그걸 챙겨봤는데 거기서 첫 곡이 뭐였는지 아세요?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웃긴다. 그래서 그 같이 SM이나 뭐 K-pop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막 카톡하면서 왔는데 다들 올해 일출은 이걸로 됐다 뭐 이러면서 봤는데 웃기더라고요. 라이징 선 오랜만에 들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작은 근황이었고 제가 이번에 말하고 싶은 진짜 근황은 제가 좋아하는 매거진 그 개간지라고 해야 되나? 그 계절마다 내는 어떤 매거진이 있는데 아침이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완전 책자라기보다는 되게 큰 신문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한 장 크게 있고 그걸 접어서 판매하는 매거진인데 이 매거진에 저는 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에 오는 뉴스레터를 받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작년 2021년에 마지막으로 왔던 뉴스레터가 뭐 이제 자기만의 시상식을 해보는 그런 거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 보내주시는 분이 이제 자기만의 뭐를 보내주시고 혹시 독자분들도 답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자기만의 그 시상식을 해서 보내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제일 좋았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말 특집 했듯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답장을 한 번도 안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그 답장을 보내면서
제가 이 매거진을 처음 알았던 게 옛날에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가서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랜만에 그게 언제였지 하고서 그 잡지를 오랜만에 찾아봤더니 그게 2016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것도 놀랐는데 그 잡지가 제가 그때 산 게 첫 호더라고요. 그 매거진에.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놀라서 그거를 사진이랑 같이 보내면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이게 첫 호더라. 그래서 되게 이런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하시는 것도 막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제가 갔었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하면서 메일을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감동 받으셨다고 이번에 약간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매우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이번에 나온 책은 시리얼 북이라고 해서 약간 거의 해외 시리얼들을 아카이빙 해놓은 그런 시리얼의 표지 같은 걸 해야 되나 패키지 같은 걸 아카이빙 해놓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독립서점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책으로 시리얼 북이라는 거를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리얼 북과 아침 매거진을 보시면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뭐라 해야 되죠? 좋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아토믹은 덕 중에 덕. 항상 성공하는 상덕인가요? 덕후. 덕들 열심히 하면 언젠가 빛을 본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국물 떡볶이에 빠져 있는데요. 오. 국물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레시피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난 연말부터 거의 매일 국물 떡볶이를 먹고 있어요. 매일 심각한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건강에 모르겠어. 그리고 국물 떡볶이랑 계란 삶아서 같이 먹고 고구마 튀김도 막 해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너무 또 맛있는 거예요. 고구마 튀김도 막 내가 튀겼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고 저도 약간 노랑처럼 뭐 하나 마시는 꽂히면 그게 질릴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한 1년 안 먹을 정도. 그렇게 되고 이상한 싶진 사람입니다. 않은데 이상한 잠시 사람이에요. 쉬어야겠다 그럼 나는. 그러면 근황 얘기를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이제 영화 얘기하기 앞서서 잠시 저희 뒷방상영관 홍보 타임을 가질게요. 우리 여러분 아토믹이 예쁜 게시물들 그리고 좀 우리 영화 녹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좋은 게시물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뒷방만 쳐도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뒷방상영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뒷방상영관 댓글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익명으로 또 부끄러우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팟빵 공지에 에스크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주시면 되고 조금 긴 편지나 긴 사연 같은 것들은 백_2_더_시네마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러면 메시지 들어온 거 있어요. 읽어주세요. 그 연말 특집 방송 올라왔을 때 돌체라떼 만님께서도 그 돌체라떼 만님만의 그 시상식을 또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의 배우로는 티모시를 꼽으셨고 올해 대사 및 장면으로는 라임이랑 똑같이 그 소울의 똑같은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대요. 그리고 또 올해 가기 전에 추천하고 싶은 영화로는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개봉 기대작으로 여러 편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드라이브 마이 카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댓글 쓰실 당시에 다음 주에 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영화 보시고 이거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익명으로도 하나 왔었던 게 이제 1월 공직을 보시고 드라이브 마이카 요청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 영화 하게 돼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 하우스 오브 구찌도 관심 갔었는데 뒷방에서 한다고 하니까 챙겨 보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기다리셨던 분, 영화 자체 또는 방송을 기다리셨던 분이 많은 것 같네요. 떨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떨립니다. 그래서 의견 저희 주셔서 뒷방에 감사합니다. 맞아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저희 뒷방의 165번째 영화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두두두두. 와, 이 영화를 수카 씨가 되게 기다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기다렸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앞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 좋아. 맞아. 네, 하 감독님 예전에 댓글에서 하 감독님이라고 댓글 써주신 맞아.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뭔가 고 감독님처럼 하마구치 맞아, 이렇게 맞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애칭처럼 들리는 게 있는데 벌써 뒷방에서 이 감독님 영화도 아사코도 했었고 스파이의 아내는 시나리오지만 그것도 했었고 이번이 세 맞아요. 번째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은 정말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놀란 게 제가 막 영화 볼 시간이 안 나서 쪼개서 월요일 날 완전 애매한 타임에 보러 갔는데도 꽉 차더라고요. 영화관이. 물론 작은 상영관이었지만 놀랐습니다. 국내 인기도 선풍적인 것 같은 맞아, 느낌. 맞아. 저는 이 감독님을 뒷방에서 아사코랑 스파이 아내를 하긴 했지만 되게 이름도 그냥 그 순간 듣고 약간 까먹고 나중에 아 맞다 이 감독이지 약간 했을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부국제 때 이 드라이브 마이카랑 우연과 상상을 상영을 했고 또 막 봉준호 감독님과 스페셜 대담도 있었고 GV도 하고 되게 부국제에서 인기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영화 자체도 막 매진되고 그래서 뭐지? 이 선풍적인 인기는 뭘까? 약간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번 드라이브 마이카가 제가 본 첫 영화가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첫 영화. 그래서 감독님 얘기 조금 해보면은 일단 대학 시절에는 도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었고 영화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도쿄 예술대학의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파이의 아내 감독이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2008년에 패션 열정이라는 데뷔작이 나왔는데 이때도 꽤 호평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2010년에는 한국영화 아카데미랑 도쿄예술대학의 합작으로 심도라는 영화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11년인데 그때 사카이코 감독과 공동 연출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3부작인 파도의 소리를 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무려 5시간짜리 영화를 내시게 됐는데 이게 해피아워라는 영화고 오늘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는 어제인 1월 7일에 왓챠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랑 오늘 조금 나눠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게 5시간, 영화가 5시간이다 하면 엄청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거 짧은 거는 정주행하면 5시간, 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리즈 정주행한다 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또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또 이런 영화는 아니라서 볼만 하더라고요. 저 되게 재밌게 봤고 요즘 좀 상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영화관에서 할 때 인터미션을 두고 상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5시간이라서.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아사코 있고 스파이의 아내 있고 우연과 상상과 드라이브 마이 카는 이제 올해 2편이나 나왔는데 2편 다 되게 뭐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해 나온 영화 두 편인데, 음. 2021년 영화죠? 올해가 아니구나. 맞다. 그러네. 맞다. 같은 해에 작년. 이 우연과 상상은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고 드라이브 마이 카는 칸 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2021년에 제일 핫했던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해요. 신기해. 우연과 그리고- 상상 혹시 봤나요, 노라? 아니요, 보고 싶어요. 음. 저도 해피아워를 저는 연말에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인터미션 있고 그렇게 봤었는데 진짜 5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고, 그리고 이 영화가 아까 얘기했나요? 고베시에서 워크숍을 해서 일반인 대상 워크숍을 해서 배우들을 뽑아서 일반인 배우들로 이제 영화를 찍은 건데, 4명의 30대 여성이 주인공인데,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2015년 이 4분이 한꺼번에 배우상을 받아서 약간 화제가 됐었던. 근데 진짜로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해피아워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얘기를 하면은 해피아워가 4명의 30대 여성 친구들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뭐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긴 힘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화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뭐 결혼을 해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한 사람도 있는데, 뭔가 부부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지점이 이 여성들 4명이 다 각자의 대화의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되게 직설적이고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간호사라서 좀 직업적인 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좀 빨리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 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참고, 어떤 사람은 뭔가 여기저기 튀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각자의 방식이 근데 길게 보여지다 보니까 되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뭔가 틀리거나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 그런 게 좋았던 영화였어요. 진짜 그 영화 해피아워에서 보면 그 4명의 주인공들이 꽤 오래 알아온 친구 사이기는 하지만 막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나는 뭐 누구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저도 이 영화를 보면 5시간의 영화를 보면서 이 각자의 캐릭터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 같았거든요. 뭐 물론 영화나 이야기라는 게 보면서 파악해 가는 게 맞는 거긴 하지만 좀 더 뭔가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을 대면해서 이 사람을 점점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 캐릭터를 대한다기보다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고 나서 아사코랑 해피아워를 본 건데, 3편을 보니까 되게 이 감독님이 올곧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뭔가 대화라던가 소통, 또 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해피아워에서 그걸 굉장히 전면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그 신체 워크숍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장면이 이제 초반부터 나오는데, 이제
자기의 몸의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워크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친구들이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막 가까이 가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몸을 써서 몸으로 몸을 뭐 대화하는 굳이 뭐 이렇게 등을 맞대고 완전, 일어서거나 맞아요. 이마를 맞대고 말은 하지 않고 뭔가 전달을 하거나 그런 거. 그래서 이마 그거 그거 보면서 진짜 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쵸. 하는데 제안을 못 하겠어. 맞아. 진짜.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은. 응. 그래서 그거 나중에 꼭 친구들과 모여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말로만 하는 것과 사실 어릴 때는 좀 덜한데 이제 크면은 아무리 친해도 약간 스킨십이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잘 안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막 어릴 때는 손도 잡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뭔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친한 친구들과 뭔가 엄청 그런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런 활동을 하면은 또 엄청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이면 해봐요. 등 대고 일어나기. 헤아워 보기 전에는 이 5시간이란 러닝타임이 정말 해피 아워일까? 약간 무서워. 약간 너무 고통의 무서워. 시간은 아닐까 되게 좀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좋았어요. 막 이게 이 내용이 계속 해피한 건 물론 아니지만 이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왓챠 쓰시는 분들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그 더불어서 스파이 아내가 뭐 지금 그런 대여나 그 뭐랄 구매 같은 걸로 볼 수 있긴 한데 그 1월 15일에서 30일까지 국제 다양성 영화 음악제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막 패트리트 감독 영화도 많이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스파이 안에 이걸로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 얘기 더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인터뷰를 하나 읽었는데 그 시내 21에서 김혜리 기자님이랑 했던 인터뷰 같은데 감독님이 뭐였지? 뭐 하여튼 뭐 3요소 중에 배우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한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진짜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진짜 배우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게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영화에서. 그 저도 사실 저는 배우들 인터뷰 위주로 찾아봤는데 배우들 인터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감독이,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가오쿠가 배우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바로 하마구치 감독이 영화 찍으면서 배우들을 지도하는 방식이라고. 그게 대사를 계속해서 읽게 하는, 반복해서 외울 정도로 읽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연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같은 거에서는 주문을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 대사를 이해한 것을 느낀 대로 표현을 하면 되는 방식이었다고. 그래서 그 오디션 볼 때도 약간 연기 오디션보다는 만나서 대화를 하신대요, 배우들과.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또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면 뭔가 합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표현해야지? 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고 그래서 이 미사키 역을 맡은 미우라 토코 배우랑도 처음에는 우연과 상상을 만들려고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감독님이 처음 하신 말이 제가 미사키를 만났네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연과 상상이 아닌 드마카의 미사키를 오퍼를 하면서
영화를 같이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배우분이 근데 감독님이 운전 잘할 것 같이 생겼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영화를 찍을 때는 운전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사실 저는 배우들은 제가 일본 배우를 잘 모르기도 하는데 배우들 필모 찾아보면 거의 드라마 쪽이 많고 엄청 두드러지는 작품들은 제가 아는 작품은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작품 있나요? 저 어, 니시지마 히데토시 배우분 저도 잘 드라마에서만 많이 봐가지고 음, 나와서 놀랐고 저는 일본 드라마 나름 되게 챙겨보는 편이라 그 스트로베리 나이트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거기에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했는데 음, 어떻게 멋있게 나와요? 음, 전형적인 서브남이랄까. 아, 오, 그 주인공이 여자 형사인데 아, 그 여자 형사를 되게 서포트 해주는 음, 음, 저는 이 배우 필모를 좀 조사를 했는데, 음, 71년생이시고, 음, 92년도에 드라마로 데뷔를 하셨대요. 그리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사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99년도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인간 합격이라는 영화로도 약간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 2010년 이재한 감독의 사요나라 이츠카 나오셨고 2011년 이란 감독인데 아미르 나데리 감독의 커트라는 영화로 해외에서 다수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배우 다른 연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져서 이게 왓챠에 드라마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019년에 어제 뭐 먹었어? 라는 드라마. 이거는 게이 커플로 나오시고 음식을 엄청 잘하시는 변호사로 나오시고 2021년에 지금 왓챠에서 수요일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진범인 플래그란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없이 정말 착한 어떤 중년의 남자인데 가족들이 다 실종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착하기만 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고 근데 뭐 나름 재미는 있어서 계속 보고는 있어요. 지금 수요일에 올라오길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랑 입덕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입덕 그렇진 부정기 않아.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사실 저는 진짜 영화랑 관련 없는데 그 연말에 이유라 아라타에 제가 다시 꽂혀가지고 언내추럴이랑 오, 이유라 아라타가 나오는 일본 드라마랑 왕창 봤거든요. 영화랑.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겸사겸사 보고 있는 거지. 정말 이 사람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오, 그리고 오. 어제 뭐 먹었어는 진짜 재밌어요. 되게 감동도 음, 있고 힐링도 있는 요리 많이 하는 그런 나- 드라마예요.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배우 영화를 딱 하나 더 봤었는데 그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2002년 영화인 돌스라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꼬리 행색이 좀 거렁뱅이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거렁뱅이 알아봤어요.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때 진짜 막 머리 이렇게 막 눈앞 가릴 정도로 더벅머리에 막 그런 역할이었어서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구나 해서 약간 놀랐었답니다. 음. 그리고 뭐 다른 배우들 막 한국 배우분들도 되게 필모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예 다들 첫 작품이신지. 음. 음. 음, 미우라 토코도 약간 조사를 했는데 음, 음. 2016년 일본 홋카이도 출생이시고 5살 때 16? 응? 2016년생이라고? 아,
뭘 96년 일본 홋카이도 출생이시고 깜짝이야. 5살 때 지금 5살일 텐데 2016년에 태어났어요. 아무튼 5살 때 CF 모델로 데뷔해서 지금은 배우와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연을 맡은 그 작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 영화로 주목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2021년에 이게 배가 추천해 줬었던 드라마인데 펜션 매차라는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좀 더 발랄하고 밝은 그치만 뭔가 여기서의 느낌도 되게 좋았어요. 이 배우의 뭔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느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배우들 얘기도 할까요? 네. 가쿠 오토 배우 가쿠 너무 좋아. 오토 역할을 맡은 배우는 키리시마 레이카라는 배우였고 이분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근데 마스크가 너무 인상적이었 좋아서 카 취향이었다고. 가장 취향인 얼굴이었을 때 이 영화를 통틀어서. 그리고 저희가 모두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던 이분은 한국 배우신데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나오시는 이유나 역할의 박유린 배우거든요. 근데 이분은 연기로 그러니까 연극영화과를 다니신다고 하셨나 졸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디션을 보다가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영화 오디션을 보게 됐고 합격을 하셔서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는 수어가 사실 소냐 역할도 그렇고 수어를 하는 이 이유나라는 역할이 영화에서 막 비중이 큰 건 아닌데 엄청 중요한 인물이긴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와 감동을 담당하는. 그래서 좀 인터뷰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리버스라는 곳의 인터뷰고요. 수어 연기 준비를 하면서 수어 선생님 두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 단어 중에 유나와 가장 어울릴 만한 동작을 찾아서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레 준비를 해주셨고 그것을 습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수어는 사실 저는 수어를 몰라서 뭔가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수어에서도 뭔가 사람마다 표현을 다 다르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던 그런 인터뷰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일단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는 것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배우의 인터뷰 중에서 이 영화랑 뭔가 닿아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연기를 하면서 기대한 만큼 재미가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답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점점 표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 나를 보여주기 싫고 여럿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사람인 이상 표현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때 연기는 내게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다. 연기를 하면서 속에 쌓인 에너지와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는 거다.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배우들 여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혹시 또 다른 말하고 싶은 트리비아 같은 거 있을까요? 소설 얘기를 소설 싫은데. 맞다. 근데 해야 저는 돼. 되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집인 여자 없는 남자들이란 책에 실린 단편을 그 모티프로 만든 건데 여기서 드라이브 마이카뿐만 아니라 그 세에라자드와 기노라는 단편까지 거기서 이렇게 포인트들을 좀 뽑아서 만든 건데 그냥
저처럼 굳이 찾아 읽지 않으시고 영화로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소설과 그렇게 큰 연관점을 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처음 읽어봤거든요. 근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명한 사람이구나, 언젠간 읽어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시는 읽지 않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저는 좀 별로였다고 하네요.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은 너무 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외적으로 무슨 여자 주인공만, 여자 캐릭터만 나오면 뭐 가슴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모든 단편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단편에서도 되게 바뀐 설정들도 있고, 뭐 차 색깔도 바뀌었고, 아니면 그냥 스토리적으로도 바뀐 내용도 있고, 그런 그 가오쿠의 아내인 오토가 막 자기의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칠성장어라던가 좋아하는 남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간 여고생 이야기, 이런 거를 막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셰헤라자드라는 단편에서 나오고, 또 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는 그런 설정은 기노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포인트들을 갖다 썼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시다면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만 하나만 읽었는데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을 느꼈고 되게 남자 주인공 중심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영화보다는 훨씬, 그래서 영화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소설집의 제목 자체가 여자 없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뭐 그런 내용이고, 다 약간 바람 피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약간 피곤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영화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바냐 아저씨는 읽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보다 바냐 아저씨를 읽는 게 좀 더 재밌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후기 보면은. 나도 이 체오프 희곡들을 좀 다 읽고 싶어졌어요. 저는 읽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그 가오쿠 씨가 영화에서 체육 대사에는 자기 자신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서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사에 집중해서 대사를 반복해서 읽는 방식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오,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근데 좀 소리내서 읽다 보면 진짜 이게 읽는 거여도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대사 부분들은 되게 좋았었어요.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게 사실 막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어나서 읽어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혼자 책을 읽을 땐 사실 소리 낼 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요새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가끔 너무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읽어도 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소리내서 읽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좀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맞아. 그리고 하마구치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도 뭐 낭독회 장면도 나오고 연극 장면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장면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뭔가 나도 오랜만에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 앞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남 앞에서는 좀 부끄럽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어서 드라이브 마이 카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굉장히 복잡하지만 많이 축약한 거긴 한데, 줄거리와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드라이브 마이 카는 가오쿠 유스케 씨와 그의 부인 가오쿠 오토 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오쿠 씨는 연극 배우고 각각의 배우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좀 특이한 형식의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인 오토 씨는 드라마 작가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 되게 많이 배려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서로 걱정도 많이 하는 정말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여요. 특이한 점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사실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섹스를 한 후에 오토 씨가 잠결에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오토 씨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오크 씨가 기억해뒀다가 말해주고 그걸 오토 씨가 다시 각본으로 쓰는 식으로 각본 작업을 하고요. 어느 날 가오크 씨가 외국의 연극제에 출장을 가게 되고 비행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토 씨가 다른 남자와 섹스하는 것을 목격하고 조용히 뒤돌아 나갑니다. 가오코 씨는 계속 모르는 척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토 씨가 귀가 후에 대화를 하자고 한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온 가오코 씨가 쓰러져 사망한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가오코 씨는 히로시마 연극제에 참여하게 되고요. 가오코 씨가 본인의 빨간색 클래식 카를 운전해서 히로시마에 진입을 하면서 이때 오프닝 크레딧과 영화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1막, 2막식으로 나뉜 그런 느낌이고요. 가오코 씨는 운전을 하면서 연극 대사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고 죽은 아내가 녹음해준 반야 아저씨라는 최후의 연극 녹음본을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제 측에서 고용한 운전기사를 거부하지만 미사키라는 운전기사의 시험 운전을 해본 뒤 바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가오코 씨는 아내의 죽음 후 연기를 하면 뭔가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힘이 들어서 연기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연극제 준비를 한창 하다가 연극제에서 반야 역할을 맡은 배우가 살인 사고의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가와쿠 씨가 반야 역을 맡거나 연극을 그만두거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틀의 고민의 시간을 받은 가와쿠 씨가 미사키와 함께 차를 타고 미사키의 고향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로 향하고요.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은 미사키의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친밀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공감합니다. 이를 통해 가와쿠 씨는 도피해왔던 상처에 마주하고 결국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좋았던 장면을 짚어보면서 조금 더 이 영화에 대해 장면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장면부터 우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처음 시간 순서로 좀 되짚어 내려가 볼까요? 그냥 하루키 소설 같이 시작이 돼요, 영화가. 왜냐면 하루키 소설을 차용한, 거기서 대본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설정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소설 이야기가 이제 중첩이 되면서 사건이 일단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길로 끝나고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좀 오토의 죽음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히로시마 연극제를 가오쿠가 준비를 하게 되면서 히로시마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한국인 큐레이터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 선발을 하고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자기 차를 운전을 해주는 운전사? 로 미사키상? 그치. 계속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영화가 하마구치 류스케이의 영화가 이제 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초반에 네네. 아내 살아있을 때 장면에서 공감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정에 없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서 사실 어떻게 할까가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가 되게 관심 사항일 수 있는데 거기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왠지 나도 저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너가 만약에 결혼했어. 남편이 바람났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놀러 가서 술자리에서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뭘 어떻게 다음날 출근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 진짜로 내가 그 상황을 일단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저도 너랑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그런 개인적, 나도 저럴 것 같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뒤에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뒤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 궁금해. 제가 이거는 약간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약간 낌새가 뭔가 있었다. 의심스럽다 요새. 이런 게 있었느냐 없느냐인데 만약 없었으면 저도 놀라서 일단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낌새가 있었다? 그럼 무조건 증거 포착.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바로 막 들이닥치고 이러진 않아도 일단 증거 포착하고 무서운 사람이네. 맞아. 증거가 중요하지. 나중에 그치. 법정을 준비해야지. 맞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그냥 나오는 거 보고 약간 답답이라 해야 되나? 좀 그랬거든. 아유, 나중에 어쩌려고 너만 상처받아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어쨌든 거기가 이제 가오크의 성격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장면에서. 그러면서 아이고 얘 이러겠구나.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영화가. 맞아. 진짜 혼자 그 작은 호텔방 가서 영상 통화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어. 호텔도 너무 초라한 호텔에 가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드라이브 하는 장면은 다 좋았는데 되게 멋있게 찍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히로시마 바닷가를 드라이브 하는 거랑 그리고 이 오프닝 크레딧 뜰 때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거기 진짜 좋았어. 싹 깔리면서 차가 히로시마로 진입하는 그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처음 이 감독님 영화를 봤으니까 딱 영화 볼 때 그냥 되게 영화를 잘 찍는다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처음 받았어요. 첫인상이. 되게 깔끔하게 찍는다? 뭔가 엄청 화려하거나 막 엄청 꾸미진 않는데 되게 깔끔한데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매끄럽고 그 마사키가 운전을 잘하듯이 뭔가 그렇게 잘 매끄럽게 끌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치. 뭔가 풍경 찍을 때 특히 저는 좋고. 근데 약간 일본 만화스러운 거 있지 않아요? 만화? 어디서요? 특히 연출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서사나 연기나 대사나 이런 게 다 통틀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수도 있는데 특히나 그 담배를 같이 피는 장면 있잖아요. 차에서 원래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타카츠키 그 사람이랑 차에서 대화를 한참 나눈 다음에 가와코 씨가 이제 조수석에 앞으로 와서 타가지고 같이 가는 장면에서 위에 뭐죠? 차 위에 있는 창을 열고 선루프 열고 같이 담배 피는데 그 담배 손을 둘이 같이 이렇게 그 선루프에 대고 바깥으로 내미는 장면이 왠지 너무 멋있으려고 찍어서 그런 만화적인 근데 이 드라이브 마이카의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좀 그랬다. 좀 다 자기적이었다. 뭔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기능적으로 그 설명하는 걸 위해 기능적으로 이용되는 요소가
다들 그렇다고 느껴서 자연스러운 인물들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배치된 인물 같아. 음, 어떤 설정을 음, 부여받아서 배치된 인물 같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독이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공도 되게 굉장히 자기 삶의 그런 남자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음, 어떤 그 연출을 하는 사람인데 되게 자기를 엄청 뭐라고 해야 돼? 저는 되게 결벽증이라고 생각을 그냥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내용은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결벽증인 남자가 결벽증을 극복하고 더러워지기 위한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어, 그래서 더러움도 아름답다라는 걸 하기 위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아사코의 마지막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뭔가 아사코의 결말을 봤을 땐 저는 사실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 드라이브 마이 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나의 아사코에 대한 감상을 얘기를 하자면 그때 아사코 녹음할 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터널 선샤인에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외우고 다니는 시 있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영어인데 그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말 영화 제목을 따온 시인데 How happy is the blameless best slot, the word forgetting by the word forgot 라는 구절이 나와요.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을 읽었지만 그래서 한국 해석을 하자면 첫 문장이 이거예요. 죄 없는 수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죄도 없고 정말 깨끗한 무지에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아무런 해도 없었고 진짜 완전 완벽하게 순수한 그 상태로 아무런 더럽혀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이 가오크라는 주인공은 사실 순수하지 않잖아요. 막 애도 죽었고 뭐 아내도 바람 폈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인생이 수많게 많이 더럽혀졌고 힘들고 많은 자기는 피해를 입었는데 계속 되게 자기는 끝까지 죄 없는 수녀로 살고자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죄 없는 수녀가 되기 위해서 죄를 모른 척하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결국에는 아니야. 그래도 네 죄를 먼저 알아야지. 그리고 남의 죄를 알아야지. 그리고 죄가 있어서 살아가야지. 약간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드라이브 마이카는. 근데 아사코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아사코가 그 처음에 바쿠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아 잘못했다 망했다 이러고 느끼잖아요. 방파 그 올라가 보고 그래서 망했다 하고 느끼고서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은 얘는 가오쿠랑 똑같이 죄 없는 수녀의 삶을 살고자 버둥대는 애인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류에이한테. 그래서 계속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완전 강압적으로 막 용서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비 오는데 막 쫓아가고 진창이고 완전 난리 났고 걔 막장이고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애달는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하나? 어쨌든간 그 결국에서 아사카가 다시 실종됐다면 그거는 똑같이 이털 선샤인에서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망각하는 것처럼 다시 자기 죄를 잊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해결하려 하고 절대 되돌아갈 수 없고 절대 복구될 수 없지만 그거를 뭔가 하려는 어떤 그런 날 것의 노력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나의 잘못한 걸 다시 마주하고 다시 사과하는 순간이 사실 살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다시 하려는 그 자세. 그래서 막 너무 더러워져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어쨌든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말할 그 장면도 자기적이었지만 어쨌든 간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이 드라이브 마이카는 그냥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날것의 노력이 좀 영화에 없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좀. 그래서 너무 다 지나치게 결말을 위해 달려가는 배치된 인물들 그리고 당연한 깨달음 이런 것들만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도. 되게 각본상 왜 받았는지 알겠다 할 만큼 되게 잘 짜여진 각본인데 너무 잘 짜여져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좋은데 뭔가 어, 너무 의도된 좋음이라서. 어. 맞아. 근데 그 방금 수카가 한 얘기에서 약간 아사코의 뭔가 죄?
또는 잘못이랑 이 드마카의 가오코 또는 미사키는 뭔가 죄나 잘못보다는 상처라고 약간 표현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게 이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건 좀 아니니까 거기서 뭔가 잘못보다는 상처를 이거를 마주하기 싫었던 거 그거를 피해 다니다가 결국 뭐 대화를 통해 또는 말이 아닌 어떤 소통을 통해서 서로 극복하고 치유하고 약간 이런 흐름이었던 맞아. 것 너무 같아요. 뻔해. 맞아. 근데 맞아. 아토빅이 정확히 짚어준 것 같아. 맞아. 이건 이 영화에서는 상처고, 근데 뭐, 사실 근데 전 이 드라이브 마이크에서 가장 좋았던 대사가 그거,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그게 대사가? 약간 아내가 녹음한 뭐 뭐지 각본을 들으면서 항상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자기가 대사를 치면 정확히 아내가 다시 다음 대사를 치고 이 장면에서 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최후배 극의 대사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사람은 일을 하면 살아야지. 소녀의 그 마지막 안에서 대사가 음. 뭐 아저씨 우리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계속 일을 해요. 뭐 이런 거. 맞다. 그것도 있고 음. 그 더해도 일을 관련해서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일을 해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끝없이 대화를 해야 돼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더러워진 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예다름 간절함 이 야사코였다면 여기서는 되게 아토이 말해준 것처럼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간 상처 입었고 상처 다시 다시 회복될 수 없을지라도 그냥 계속 살아가야 돼 이런 교훈으로 가잖아요. 그게 약간 그걸 가장 좀 잘 와닿게 표현한 말이 일을 해야 돼. 계속 사람은 일을 하면 살아가야 돼. 맞는 것 같아. 일을 하면 살아가야 돼. 카가 가오쿠상이 결벽증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결벽증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뭔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 가오쿠상이긴 한데 되게 이 가오쿠상은 정말 감정 표현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되게 뭔가 죽어 있었던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배우로 완전히 훈련이 되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연극을 할 수 있지만 오직 대사를 읽을 때만 자기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니시지마 히데토시 배우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냐라는 사람하고 가오쿠라는 사람이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사실 대사는 되게 맥락 없이 들려오는데 그게 사실 바냐의 대사인데 가오쿠가 말하면서 가오쿠의 현재 상황과 너무 잘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고 그래서 또 기억나는 장면이 그 바냐 연극을 하다가 무대에서 계속해서 뭔가 흐름이 끊기다가 결국에는 연극을 거의 중단하게 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그 장면 포함해서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뭔가 연기를 한다는 건 내가 아닌 타인이 되어서 그 타인으로 완벽하게 몰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영화에서 생각하는 연기라는 건 좀 다른 것 같고 가오코 씨가 오히려 그 대사에서 너무 자기 자신이 끌어나와져서 연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또 노랑이 좋았던 부분 듣고 싶어요. 근데 진짜 뭔가 보면서 내가 해석한 거지 이게 어떤 장면으로 딱 있는 것 맞아. 같지는 않은데 그죠.
대사 연습하는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연극제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냥 읽게만 하잖아요. 그리고 가와쿠 씨가 배우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 이 감정을 넣어서 대사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대사를 읽어라. 아무 감정도 없이 또박또박 크게 읽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방식이 뭔가 정말 내가 대사 읽기 전에 미리 해석해서 대사에 뭔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대사가 나에게서 끌어내는 뭔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음.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기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외우잖아요. 서로 다른 언어인데도 사실 우리는 그냥 다 자막으로 읽어서 그게 막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서로 다른 언어인데도 그냥 다 읽으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약간 그래서 그 감독이 똑같이 일단 다 읽고 다 외우고 모든 사람들 대사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때부터 연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약간 자전거 타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꼰대 같은 말 아닌가?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어떤 걸 할 때 일단 내 몸에 먼저 그걸 다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새로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자전거 타는 것 같다.'라는 자전거 배울 때 맨 처음에 일단 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이 배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내 나식대로 이제 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그게. 그리고 약간 언어를 다르게 설정한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이나 그런 거에 만약에 맞물려지거나 영화가 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에 답을 주면 좀 약간 갑자기 타이밍빨로 좋은 영화로 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타이밍. 그래서 약간 요 시기에는 내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드마카가 별로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좋았던 게 제가 요새 하는 말들이 어쨌든 전 되게 회사에 나가서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진짜 그냥 다 발화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하는 언어를 뱉는 음성 언어로 뱉는 것일 뿐이지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발화지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대화도 없고 말을 한다는 게 약간 뭐야 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말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듣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듣고자 하는 노력이 그래서 언제 시작하게 되는데 내 상처를 이야기 됐을 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 듣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연극을 시작해버린다라고 하니까 내가 다음 라인 대사를 쳐야 되니까 배우들은 당연히 모르는 언어를 듣기 위해 억지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배우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졸리다. 다른 사람들 언어 듣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계속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랑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연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또 소리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막 거래처나 상사랑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안 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의 언어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 귀로 정보가 들어오니까. 청각적인 정보가.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어가 나오게 되면 너무 뻔하게도 좋은 게 이건 수어라는 거는 그 뭐지? 약간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래서 이 연극 기가 막힌 게 듣는 노력을 하게 하는 거에 플러스 이제 서로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밖에 외부에 나가서 딱 맨 처음 그 수어를 하는 유나랑 그 누구지? 제니스 청. 제니스 청이 딱 대화를 했을 때
갑자기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체오프의 극을 읽은 적도 없으니까 뭐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냥 정말 갑자기 뭔가 일어난 것 같았고 그게 나한테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쨌든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막 연극 준비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감독의 좋은 점은 하마가치를 그냥 잘하는 건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지루한 시간을 쓰게 하는데 그 시간이 값지다는 걸 어쨌든 조금이라도 변화가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결국엔 보여주는 그런 걸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장면이 가장 좋았어요. 유나랑 제스, 뭐 옆 이름 자꾸 기울고 제니스. 제니스. 제니스가 연기한 장면. 맞아. 맞아. 그 대본 연습할 때 되게 작은 포인트인데 좋았던 게 대본 연습 끝나면 막 배우들끼리 수고했다고 인사하잖아요. 그때 항상 정확한 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중년의 여자 배우분이 항상 유나한테 한국어 수화로 뭐 맞아. 고맙습니다 또는 수고했습니다인 뜻인 것 같아요. 그걸로 항상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진짜 뭐 그분을 딱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샷으로 자그맣게 나오는데 매번 그 인사를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외국어라는 게 되게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뭐 물론 뭐 점수를 내야 된다거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 그냥 정말 언어를 배울 때 되게 재밌잖아요. 특히 시작할 때 뭐 이 문화권에서는 뭐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우리나라와 달리 뭐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막 다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재밌는데 그래서 외국어 공부할 때 보면은 그냥 언어 배운다기보다 되게 문화와 또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그 느낌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엄청 집중해서 배운 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연극 보면서도 그리고 그 서로 이제 언어를 모르는 배우들이 점차 뭔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런 자기들만의 세계가 혹은 또 언어가 같더라도 그런 말을 통해서 각자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이 하 감독님이 전반적으로 모든 영화에서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진심은 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말로 다 전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약간 이 얘기를 계속 돌려서 하는 것 같거든요. 말을 해야 알지면서도 그럼 말은 다 진짠가? 말은 다 진심인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고 여기 이 영화에서도 계속 그 가오쿠가 아내에 대해 하는 생각 중에 그렇게 오래 잘 만났는데도 진심을 몰랐었던 것 같고 나는 왜 묻지 않았나 아내는 왜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계속 아직도 하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말한다고 그때 말을 했다고 그게 지금의 고민을 만들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던 장면이 미사키의 이제 고향이 홋카이도로 둘이 갈 때인데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터널로 진입하면서 소리가 뚝 끊겨요. 영화 내에서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다음이 전환되는 장면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어떤 배를 타가지고 그 바다가 막 나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냥 되게 순간 헉 했어요. 뭔가 소리가 갑자기 끊겨서 놀란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숨이 턱 막힌 듯한 그런 약간의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오코의 아내 이름이 오토인데 거기서 막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오코는 뭐 복이 있는 집 또는 뭐 어떤 복이 있다 이런 뜻의 이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중에 오토는 소리, 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토가 죽고 나서도 그 테이프로 존재를 하고 그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오토는 계속해서 소리로 남아있는데 맞죠.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소리가 끊긴다는 게 뭔가 가오쿠 주변을 맴돌고 있던 어떤 유령 같은 그 소리가 사라지면서 뭔가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상처라던가 그런 거를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는 전환점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홋카이도 눈밭에서 그때도 소리가 끊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눈이랑 소리가 없는 게 너무 잘 어울려서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저는 눈이 나도. 너무 좋아요. 영화에서 나오면. 나도 그 말 너무 하려고 좋고, 그랬어. 눈이 너무 좋고, 그 뭐야, 그래서 눈이 좋은 이유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에는 아래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기 위해 눈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되나? 드러나서 밝혀지는 것을 밝힘을 위한 장치지 숨김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요, 눈이. 대부분 영화에서 그렇게 쓰였던 것 같고, 여기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보면은 되게 홋카이도에 가서 아직도 눈이 쌓여 있고, 집에 잔해가 막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막 거기를 뭔가 어떤 마음은 좀 녹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 되게 거기서 자기 속내를 좀 내보이고, 막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서 미사키가 손을 내밀었는데 더러운데 근데 괜찮아 잡아 비로소 자기의 결벽증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 그래서 눈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게. 그러는구나. 그 비는 빗소리가 있지만 눈은 내릴 때 소리가 없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마음이 쌓여가는 거, 특히 어떤 애정이 쌓여가는 걸 표현할 때 눈이 굉장히 효과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러브레터도 좋아하고 유니에게도 맞아, 러브레터 좋아하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봐야 또 돼. 재개봉을 또 하더라고요. 또 겨울만 돌아가야 되면 돼. 재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나 아직도 안 아무튼 봤어. 그런 뭔가 소리 없이 쌓여 있는 마음 그런 거를 이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그게 애정이 아니라 여기는 상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뭔가 소리가 없다는 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 포근한 느낌이 소리를 흡수하는 그런 질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 맞아. 아, 홋카이도 여행 가고 싶다. 진짜. 저는 그 이름 뜬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뭔가 히로시마의 평화의 공원이랑 쓰레기 처리장이랑 이어져 있는 어떤 공원에 가서 하는 대화고, 미사키가 좀 약간 뜬금없이, 그러니까 미사키는 원래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인터뷰 읽어봤을 때는 배우가 얘기를 하기로는 되게 많은 말을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대사가 가오쿠 씨의 차를 운전하는 게 자기는 되게 좋은데 되게 소중하게 여겨왔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본인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살짝 전 좀 울컥했는데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정말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 두 사람이 차 안에 타서 미사키가 운전을 할 때에는 가오쿠 씨는 계속 연극 대사를 맞춰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시간이 전혀 없는데도 뭔가 대화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말이 아닌 대화라는 점에서 감독이 해왔던 다른 영화들의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주제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뒷얘기를 몰랐지만 오토가 그 외도한 타카츠키한테 해준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도 되게 같은 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막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여고생은 어쨌든 간 되게 강간을 당할 뻔했고 외부인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래서 자기 정당방위를 한 것뿐인데도 CCTV에 대고 가서 내가 죽였어라고 말을 해야지만 매듭이 지어진다라는 느낌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계속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뭐 오토가 죽기 전에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밤에 퇴근하고 와서 할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자기가 뒷얘기를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 외도를 해왔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뭔가 그거에 관한 거를. 그거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응, 느끼기에는 응, 뭔가 우리 관계가 사실, 그러니까 다시, 오토는 그때 좀 다시 조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했다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가오쿠는 그게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무서워서 일부러 안 들어가고 빙빙 돌았다고 했잖아요. 집에 늦게 갔다고. 그래서 그게 가오쿠의 끝까지 말 못했던 자기의 본심이었고, 자기의 응, 잘못이었고, 자기의 응.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생각을 했을 때에도 역시 가오크는, 아까 뭔가 약간 아름다운 죄 없는 수녀의 상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응,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 응, 회피형인 거죠. 응? 그 마음을 좀 그치. 알겠어요. 나도 회피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서 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느낀 건가? 그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얘기를, 않았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면 되게 편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좀 감독님이 말하고 싶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수많은 영화나 창작물을 통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눈밭에서 하게 되는 대화가 있는데, 거기서, 먼저 차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차에서 하잖아요. 홋카이도 가는 차 안에서. 먼저 미사키가 산사태가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산사태가 두 번 연이어서 났는데, 처음 났을 때 자기가 집에서 빠져나왔고, 두 번째 나기까지 엄마가 그 집에 있는 걸 알았지만, 자기는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오쿠 씨도 그 얘기를 하면서 너는 엄마를 죽이고 나는 아내를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거기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기서 가오쿠 씨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좋은 위로가 되겠지만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어. 너는 엄마를 죽였어. 나는 아내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저도 처음에 진짜 딱 그 미사키 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네 잘못이 아니야. 그게 왜 네가 죽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아쿠 씨가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 말은 되게 쉬운 위로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서는 아 맞다, 이 두 사람은 진짜로 죽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저는 마지막 그 홋카이도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서로 안는 장면에서 이제 연결되는 생각인데 거기서 뭔가 제가 영화 보면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오쿠한테 이입을 해서 대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어떤 대사냐면 어 나는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러니까 도피를 했다기보다는 맞아요. 미사키 씨가 가오쿠상은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지만 다른 남자를 끊임없이 욕망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모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오쿠상이 하는 대사가 아니라 제가 하는 대사가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내려서. 그래서 그리고 가오쿠상은 나는 더 상처받았어야 했어라고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맥락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오쿠 씨가 아내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내가 죽어버린 거고 뭔가 방치함으로써 정말로 죽이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든 생각은 사실은 그게 타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였다. 그에 대한 이해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가와쿠 씨가 갖고 있던 문제가 어떤 이해하지 못함에 관한 문제였다면 그 순간에는 그냥 자기 자신의 결정에 문제로 좀 전환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포인트이다. 제가 너무 그거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대체 뭘까?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쪽일까 저쪽일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냥 내가 결정을 하면 내가 내 입장을 정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나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를 끊임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오쿠 씨한테 되게 많이 공감했고, 그래서 저는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연극대 사무국 직원 여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타카츠키 상이 그렇게 잡혀가고 바로 와서 결정을 맞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거기 가오쿠 씨가 그 재밌었어.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맞아. 있다가 결정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이틀 드릴게요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그냥 너무 좋았어. 일을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지만 그 결정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타카츠키 상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저는 좀 뭔가 계속 이상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러면서 봤고 대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해하는 거는 이해고 결정을 내려서 연극을 할지 말지를 결정 내리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별개로 맞아. 나도 그래서 그 장면에서 가오쿠 씨가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인생에 억하고 나타나는 시련들, 순식간에 나타나는 시련들. 근데 그때 저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정하세요. 어떻게 할지 뭐 지금 슬퍼할 건지 뭐 빨리 아니면 정리할 건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이 나도 좀 좋았던 것 같아. 그 결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일적인 거 말고 만약에 감정적인 거에서 만약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가 너 그래서 지금 이러고 울고 있을 거야? 뭐 아니면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는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 되게 남을 위로를 엄청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한다기보다 되게 어려워한다고. 뭐 듣기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뭔가 현실적인 거를 약간 무시를 못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무시를 못하고, 근데 또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진 않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진 않아요. 이 사람의 그냥 먼저 보듬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그렇게 이상적인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충돌이 들면서 결국은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위로를 할 때. 나는 위로할 때 일단 무조건 걔 옆에 가서 딱 붙어 앉는 습관이 있는데 뭔가 나도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라는 거 잘하기가 너무 어렵고 맞아. 어쨌든 내가 별로 걔를 그렇게 위로하고 싶을 심정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걔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근데 아토믹이 안 껴안아달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했던 생각 되게 비슷한데 진짜 안아주는 게 직방이에요. 그 있잖아요. 해리 할로우의 사랑 실험 그게 그것처럼 뭐예요?
토끼 원숭이들한테 아, 먹이 준 거랑 인형 줬더니 응, 인형은 응, 안아주니까 다 응, 인형 응, 응. 골랐다. 전 요새 육체의 힘을 신봉 중이라. 오호. 그래서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 내 몸으로 일단 우선 먼저 음, 하는 게 뭔가 그냥 가장 음, 옆에 누가 뭔가 있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음, 좋은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타카츠키가 굉장히 동물적이고 또 깊게 음,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되게 욕망적인 인물이었다고. 음, 오토도 좀 그랬고. 그래서 타카스키. 아, 이름이 너무 어렵다. 타카스키? 음. 타카스키? 아무튼 그 타카스키 그 사람의 그 설정 중에 이제 미성년자와 아마 잔 거 같죠? 미성년자와의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것과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기까지 한 그런 되게 좀 죽인 것까지 넣었어야 했나? 약간 그건 좀 엄청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음.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했지? 이런 느낌? 음. 음, 그러게 궁금하다. 뭔가 가오쿠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가 왜 저런 놈을 만났을까?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건지. 근데 그 음, 하오쿠랑 그 타카츠키랑 같이 술집에 앉아서 대화하는 음, 모든 음, 씬이 음. 재밌었어. 캐릭터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수카 씨랑 스파이 안에 얘기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봤지만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봤지만 본 게 아니다? 뭔가 오, 그런 맞아, 얘기 맞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영화에서. 음, 어, 이 영화에서도 타카츠키 같은,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자꾸 넣으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뭐지 대체?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음, 약간 이야기에서도 저 사람 이야기를 완벽하게 믿을 수 없어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얘기에서는 그냥 한 번 그 섹스하는 걸 목격하는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음. 타카츠키한테 얘기할 때는 내 아내는 원래 뭐 자주 바람을 피우고 그냥 드라마 시작하면 드라마에 연기하는 배우들이랑 만났다가 드라마 끝나면 끝나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인지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자기 음,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지어낸 맞죠. 걸 수도 있고, 타카츠키, 너는 그냥 그런 여러 남자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어낸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다 트릭이고, 그냥 알 수 없는 채로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 감독의 음.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음. 있는 게. 또 얘기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유나상, 이유나 씨 음, 연기하는 장면은 다 너무 좋았는데, 음, 오디션 처음 보는 장면이나, 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영화 거의 세 번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쵸? 역시 오, 3시간짜리 영화다. 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소냐가 음, 바네 아저씨에게 뭐 계속 살아가요. 계속 일을 해요. 뭐 긴긴 밤과 낯을 살아가고 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 슬펐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숨쉴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끝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다 좋았는데 그게 수어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가 뭔가 상대방의 말, 뜻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 유나 씨는 뭔가 그 메시지를 함축한 사람이잖아요. 그치. 음성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실제로 더 집중하고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더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장치처럼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뻔하지만 좋아. 연기가 너무 좋았고 정말로 뭔가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서 앉잖아요, 바냐를. 근데 그게 진짜 운전하고 있는 바냐의 그 뒤에서 앉는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동진 그 흥분이 유튜브에서 해설해 놓은 것도 훌쩍 넘기면서 봤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연상시킨다고. 근데 저도 정확히 딱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딱 그거를 마주보고 있는 게 미사키였잖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이 또 한 번 나오는 게 이제 미사키가 한국이죠 거기 한국에서 하는데 그건 뭐였을까요? 그래서 약간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별다른 깊은 의미 없이 그냥 그 차를 준 거겠죠? 그러니까 가오쿠가? 그래서 그렇 가오쿠가 드디어 집착을 버린 거야 그 빨간 차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저도. 그리고 그 기나긴 신의 과정. 강아지는 새로 데려온 아이인가요? 아니면 유나 씨네 강아지는 아니겠죠? 그걸 모르겠어. 그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는 처음에는 너무 강아지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저렇게 준다고? 개도둑이다. 약간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쉽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강아지겠죠? 약간 그 강아지 생각에 갑자기 강아지 꽂혔어. 강아지 생각에 또 동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강아지 생각에 좀 꽂혀가지고 오잉하다 끝났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약간 비하인드라고 하자면 원래 이 영화를 뭐 부산에서 찍으려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원래 부산에서 찍으려고. 그래서 그 부산의 영화의 전당을 연극의 전당으로 설정해서 거기서 막 연습하는 걸 구상을 하셨었대요. 근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서 찍지 못했고 사실 마지막 장면도 한국에서 촬영한 건 아니고 배우들은 다 한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서 촬영을 했고 한국에 계신 분이 이제 뭐 풍경 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주신 걸 이어서 만든 장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 배경이었으면 또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뭔가 우리가 아는 장소잖아요. 영화의 전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봤으면 또 느낌이 나름 달랐겠다. 그럼 부곡제에서 야외 사용했겠지. 근데 저는 그 세토우치 바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세토우치 섬 나오는데 그 숙소 가고 싶어. 뭐야? 그 숙소. 숙소도 그 숙소 진짜 최고. 세토우치 바다는 조용해서 좋군요 이러는데 진짜 뭔가 되게 조용한 바다인 것 같아서 맞아. 좋았는데 부산 바다는 되게 시끄러운데. 거기서 기장으로 올라가겠지. 그렇겠지. 기장 괜찮다. 그 1시간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 숙소가 특히 이제 가오쿠가 작업을 하는 책상이 되게 좋잖아요. 바다가 이렇게 수평선이 딱 창에 담기는 자리인데 찾아보니까 그 숙소가 1박에 88,000엔이라고 하네요. 약 90만 원에. 말도 안 돼. 비싼 료칸 같은 그런 숙소라고 합니다. 대박. 쉽지 않네. 18,000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당장 예약해 놓겠는데 88,000엔의 벽은 좀 높네요. 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없다면 그들 각자의 영화관 시간으로 이 영화 각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노랑은?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라기보다도 그 해피아워랑 이렇게 연말에 보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 그 해피아워 보고 나서 해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 해피아워도 그렇고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고 이 감독님이 말과 대화와 뭔가 말을 통해서
전해줄 수 없는 것, 뭔가 그걸 그래서 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런 고민을 한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뭔가 내 정확한 진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을 해도 타인에게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 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비교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에세이를 그런 거에 대해서 쓰겠다. 뭔가 그런 영화들이나 작품들 모아서 그렇게 쓰겠다 이러면서 선생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그냥 다 하는 면담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말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 나한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나중에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나는 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고 그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인상을 갖고 에타의 있었는데 강의표가 남긴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로 그 문제가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뭔가 중요해지지 않다기보다는 다른 문제가 너무 중요해져서 그 문제는 이제 아우로 안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서 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근데 해피아워 보면서 이 감독이 이 질문을 어쩌면 나랑 비슷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저는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하니까 내가 너무 어렸고 나는 뭔가 성숙해지는 과정인가?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이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궁금하면 계속 질문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감독은 이걸 계속 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그런 게. 노랑의 그 일화를 들으니까 영화 서브마린도 생각나네요. 거기서 약간 그런 그 나이대에 따른 고민이라 해야 되나? 되게 주인공 남자 아이 아무튼 그 10대죠 그 주인공은. 근데 그 아이의 고민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드라이브 마이카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냥 그랬다 였거든요.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영화구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GV도 들었거든요. 그 이제 감독님은 줌으로 참여를 하시고 근데 막 그런 오픈 카톡방으로 하잖아요. 요새는 질문을. 근데 막 거기에 막 엄청 좋아한다고 막 뭐 이런저런 질문과 감상을 남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그 기자님도 저는 그 기자님이 막 치유와 상처의 치유 막 이런 단어를 써서 아 이게 치유하는 영화구나 했거든요. 저는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막 좋은 것도 아닌데 되게 좀 뭐 이렇게 장면 좋은 장면 대사는 있었지만 엄청 크게 울림을 받진 못했는데 근데 뭔가 궁금은 했어요. 이 사람은 일단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가 먼저 궁금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영화에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아사코랑 해피아워를 본 건데 확실히 다른 영화들까지 보니까 좀 더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가 잘 보였고 그게 좀 더
궁금증에서 관심이 됐고 또 해피아워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관심이 언제 사랑으로 변하는데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딱 나는 지금 하 감독한테 이 상태다. 관심은 있지만 이게 사랑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관심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계속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감독님이 뭔가 대화 또는 말이 아니어도 어떤 소통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주제를 보면서 되게 이 뒷방상영관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말하는 걸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잘 떨기도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말하기 약간 무서워하는 타입인데 근데 뭔가 말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뒷방상영관을 통해서 좀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끝이 너무 뒷방상영관 고마워로 끝나는 것 같긴 하는데 약간 그런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거까지 플러스해서. 저는 이 하마가치 류스케 감독님이 찍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찍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묘하게, 진짜 마치 소리 없이 쌓이는 눈처럼, 미묘하게 대화로 막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걸로 갈 수도 있고, 막 하여튼, 그런 말에서 생기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잘 포착할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그때 거기에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뭔가 잘 조금 더 해주면 더 나중에 좀 울림을 진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뭔가 아직 간질간질하게 거기에 안 닿은 상태 같은데 아직 제가 해피아워를 안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봤을 때 그냥 너무 사실 조금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 드라이브 마이카 요청해 주시거나 되게 좋아한다고 메시지 보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의 감상은 또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맞아. 이 영화를 어디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좋아했는지 되게 듣고 싶어요. 헤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녹음의 소감은 저는 사실 저만 안 좋다고 할 줄 알고 쫄고 왔거든요. 그래서 2대1의 싸움 어떻게 이기지? 이러면서 물론 이겨야 되는 싸움은 아니지만 2대1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래도 나의 이야기가 그나마 좀 괜찮게 들리게 꾸며볼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었다. 제가 그중에 1위였던 거네요. 그죠? 하지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노랗게 짚어준 아주 좋은 포인트들도 있었다. 입장을 정해야 그거 너무 좀 좋게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준비하면서 제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그래서 기승전결이 완벽하네. 오늘 나 좋다고 말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 MC 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스타가 냅다 자기가 MC 한다고 그랬지만 역시 얘기하면은 다르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좋았고 우연과 상상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도 요새 상영은 딱히 안 하고 있죠.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영화관에서.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볼 수 있으면은 보고 싶네요. 우연과 상상. 저는 원래 2대1이 되면 쪼는 편인데 그냥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좋았던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자. 그리고 왜 이렇게 남성 자아에 나는 이입을 잘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예전에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남성적이라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 그런 나도 뭔지 면들이 있는 모르겠었게. 거니까. 응?
저도 요새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니? 그냥 흐르게 쓴다. 흐르는 대로 산다. 강물이든 바닷가든 흐른다. 흐른다. 이렇게 오늘의 녹음도 흘러 끝났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